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의 관건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가 이 기록을 더 깨면서 10거래일, 11거래일까지 빨간불을 켜주는 것인가, 이 부분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오경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 가져가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흐름 더디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빨간불 정도만 켜주고 있는 거의 상승폭 반납한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을 둘러싼 이슈는 긍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강달러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과 무역 분쟁 부분에서 더 이상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단체 여행객들의 지금 다 한국의 방문을 지금 취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금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방문에 대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도 그리고 미국과도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소는 전일 나스닥 상승의 영향으로 지금 전기 전자 업종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철강 업종도 괜찮은데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에서 쿼터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에 철강주 포스코를 비롯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 소비주 말씀드린 대로 상승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했는데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도 내리는 종목도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고요. 대북 관련주의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신흥국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는 게 아르헨티나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인상된 이후 9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소비심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 지수도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4포인트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2월 74포인트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 할당제 쿼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부과하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줄이는 쿼터 적용을 수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쿼터 적용도 면제받게 돼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현지 시각 29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국제통화기금 IMF가 구제금융 조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마크리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페소화 가치는 이틀째 이어진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 매각에도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34.20 페소까지 떨어지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2308.97포인트 하락폭 보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06포인트만이 하락하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보합이었는데 바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232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줬는데요. 조금씩 상승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현 시각 하락 반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 사네요. 외국인 1479억 원, 개인은 590억 원 사고요. 기관은 2285억 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역시나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2천억 원이 넘게 쌓여 있고요. 투신도 팝니다. 단 연기금이 오랜만에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도 307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지금 꽤 큽니다. 2%가 넘게 올라가면서 그나마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0.74, 0.67%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올라가는데요. 오름세가 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할 당 이제 쿼터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포스코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었는데 일단 지수가 꺾이면서 포스코의 상승 흐름도 많이 둔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단 코스닥 쪽에 철강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빠지는 가운데 LG화학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도 빠지고요. KB금융, 신한지주 빠지는데 KB금융의 낙폭이 3%대입니다. LG생활건강만 올라가는데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 하락 반전했습니다. 801.79포인트, 800포인트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02부터 807까지 올라갔던 지수 비슷합니다. 코스피와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결국엔 현 시각 하락 반전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사고에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 219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95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사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개인은 188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혼조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신라젠, HLB 모두 빠지는 가운데 나노스만 지금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엔터업종들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시총 몇 조 원까지 갈 것이다. 미스터 선샤인이 대박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하락하지만 코롱 티슈진과 제넥시는 그나마 선방하고요. 컴투스 약부학번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합니다. 1108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을 눌렀던 건 터키 이슈가 있었는데 터키는 좀 지금 불안감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불안감은 전체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 터키 자체로만 봐서는 아직 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좀 나서고 있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95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터키의 경우 지난주 연휴가 이어졌고 이번 주에는 다시 장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으나 여전히 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터키의 경우에는 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터키와는 또 다르게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터키로 인해 이제 취약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프타 제약상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소프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2 무역 갈등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9월에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기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변동성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또 지금 구제금융을 빨리 신청을 했고, 신흥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인도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는 왜 이렇게 지금 군계일학인 거죠? 신흥국이 지금처럼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이유는 과거 대비 신흥국의 부채가 좀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과거부터 신흥국은 외국 자본의 투자로 성장한 경우가 많아서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지금처럼 대외 변수가 강하게 발생할 때에는 영향을 선진국보다는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흥국도 위기를 여러 번 겪은 만큼 최근에는 대외 건전성이 개선된 국가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변동성에도 국가별로 영향은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제외를 하고는 미국의 주요 지수들보다도 높은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연초 대비 14% 상승한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부채 비중은 좀 증가를 했지만 GDP 대비 대외 부채 비중이 과거의 위기 때보다는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수출 비중이 이제 20% 수준에 조금 못 미치게 되는 내수 중심의 국가인 상황에서 장기적인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베트남 이의 생산 기지, 그리고 또 투자처로 인도가 또 언급이 되며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은 왜 그런 거죠? 안전자산으로 이제 평가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본도 그렇지만 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역시도 이제 4월에는 107엔 수준에서 106엔에서 107엔 수준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111엔 수준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조금 이어질 경우에는 증시가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국가입니다. 수출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역시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월에 니케이 지수는 약 26년 만에 24,000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고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일본 증시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시기에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보다는 견조한 모습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업자 수가 이제 2%대 수준을 계속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1인당 일자리 수가 1.6배, 이번에 발표된 건 1.62배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에 호조가 좀 나타나자 이제 젊은 층에 이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베 총리의 연임 가능성 역시도 최근에는 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국가들 대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베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좀 축소되는 모습 나타나고 1분기에는 9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났으나 2분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플러스 성장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성장, 여전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좀 하향되고는 있지만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쪽뿐만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대부분의 섹터에서 기업 전망치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아베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역시도 에너지 이외의 부분에서도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역시도 비교적 영향 제한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만 집중됐던 관심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타국 대비 이제 일본의 매력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견조한 일본 증시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터키 좀 잠잠한 것 같은데 터키 좀 여쭤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외환 위기 계기로 해서 지금 신흥국 외환 위기가 지금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통화 가치가 급변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서 터키뿐만 아니라 예. 브라질까지 신흥국 시장들이 죄다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그 신흥국 시장들이 흔들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어떤 나라들의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가?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때는 바로 그 나라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물가를 보느냐? 바로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환율, 통화를 갖다가 이렇게 교환하는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환율, 교환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 각 나라의 물가 상승률 차이에 의해서 이 비율이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터키 환율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미국의 물가가 지난 10년간 한 10%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터키 환율이 터키 물가가 지난 10년간 100% 이상 올랐다. 그러면 그 두 나라의 환율이 그대로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터키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터키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제품들의 가격도 다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토지 가격도 올랐는데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 제품 가격은 10%밖에 안 올랐다면 이 나라의 물건 그 시장은 전부 다 해외 물건으로 장악돼 버릴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터키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겠습니다만 물가 안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가장 쉬운 그 다음 대안이 바로 뭐냐면 환율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의 상승률 차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과 터키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2000년을 이제 100으로 해서 환산을 한번 해보면 미국 물가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30% 올랐다. 이렇게 하면 터키 물가 같은 경우는 한 600%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물가가 이만큼 오른 것만큼 자연스럽게 환율도 상승하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 가격도 또 동반 상승하잖아요. 결국 이런 과정에서 경제에 끝없는 물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결국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또 이런 경제 상황들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고 돈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될 때가 바로 외환위기 또는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 출현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환율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 상승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터키와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이 많진 않죠? 예. 저도 사실 모처에서 이런 질문을 듣고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실제로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결국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트라우마, 이 정신적 외상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괜찮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참 우리의 역사의 어떤 어려움이고 또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터키와 미국의 사례를 한국과 미국의 사례에다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지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물가와 미국의 물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냥 두 나라 물가는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처럼 물가가 되게 안정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죠.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돼가지고 이 기업들이 그냥 생산성을 계속 혁신해서 물건 가격의 인상 없이 고객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개방돼서, 내수 시장이 개방돼서 전 세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여기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이 시장 내에서 서로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상대를 견제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FTA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더 나가서 유럽과 자유무역 협정을 펼치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개방된 시장. 물론 요새 중국이나 나프타 등 다른 나라들과 무역 분쟁은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만큼 자유롭게 다른 나라 기업들이 가서 사업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잘 없다 보니까
미국 물가도 안정돼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 물가가 아주 급등한다면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1,150원이나 1,100원 정도가 지난 한 15년, 17년 동안의 평균적인 환율 수준이었고 이 환율 수준에서 위로 급등하면 좀 원화를 산다든가 하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막 1,000원대 밑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여건들이 또 출현하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달러를 좀 사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해도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안정적인 그런 국가다.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다. 따라서 이런 나라는 외환위기의 공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에 조금 전 시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안전자산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럽기도 한데 원화는 이런 엔화처럼 안전자산으로 지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가능성은 많이 없나요? 안전자산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저희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미국 대비 일본의 상대 물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요. 계속 하락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 한 2% 정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목표가 2%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2% 정도는 적정 물가다라고 생각하면서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데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인 채 20년을 흘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좀 세계 나가서 물건도 팔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일본 엔이 안전자산이고 또 위기 때문에 다 강한 자산으로 또는 디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베노믹스 이전에를 돌이켜보시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출현됐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끝없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불황이 닥치면 환율 좀 상승해서 사실 수출도 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막 하락해버려서 경쟁이 더 격화돼 버리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안전자산으로 되는 거는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이게 만성적인 어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서 세계의 돈을 쫙 풀어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나라 통화는 불황에도 강해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일단 인플레는 좀 꾸준히 나는 편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좀 우리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안전자산이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원화의 미래인데 어느 나라의 환율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화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딱 캐나다 달러가 한국 원화의 미래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캐나다는 G7, 그러니까 서방 선진 7개국에 포함되는 세계 최상위 선진국이고 경쟁력도 뛰어나고 또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강대국 중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이 나라의 환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등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2001년 같은 경우는 1달러에 대해서 한 1.6 캐나다 달러에 거래되다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1달러에 대해서 0.9 캐나다 달러가 거래됐어요. 그다음 최근에는 다시 또 환율이 막 올라가서 1.3 캐나다 달러에서 거래됩니다. 즉 지난 한 15, 17년 동안 환율이 대략 한 80%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환율이 안정되는 건 아니고요. 환율은 결국 그 나라 경제 구조에 좀 많이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도 엄청나게 높고 세계 경제에 대한 연동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변동성이 크다 보니 우리나라 환율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캐나다는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원자재에 편중돼 있잖아요. 샌드 오일이라든가 타르 샌드, 또 더 나가서 각종 상림, 수많은 이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많은 원자재들을 세계에 수출하는데 이 원자재 경기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연동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매우 안정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전자산스럽지 않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황에 그냥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달러에 대해 0.9에서 1.3까지 그냥 40% 환율이 급등해서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환율의 급등성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한국은 충분히 선진국 통화로서는 위치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만 안전자산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지만 변동성은 큰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의 미래까지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선진국 자산으로서 변동성이 좀 강할 것은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엠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좀 더 많은 종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